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AI 공존 시대에 필요한 지혜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들의 미래가 많이 걱정이 되고 또 미래에 어떤 것을 준비시킬까에 대한 주제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이제 그런 주제에 있어서 일종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세상이 이처럼 빠르게 바뀌는데 특히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세상이 많이 바뀌죠. 디지털 기술이 세상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하이프 커브라는 걸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프 커브라고 하기도 하고 하이프 그래프라고도 하는데 이 글로벌 컨설팅 그룹으로 가트너 그룹이 있습니다. 이 가트너 그룹이 2005년에 만든 그래프인데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죠. 지금 이제 챗GPT를 비롯한 AI에 대한 관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 앞으로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다루지라고 해서 많은 이제 학부모도 비롯해서 기업, 정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절정기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한참 이제 투자도 하고 시간을 투자도 하고 노력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기대만큼 출력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실망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쇠퇴기를 맞이하죠. 이 쇠퇴기를 맞이한 다음에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그 기술을 잘 소화를 해서 자기 업무에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일종의 이제 성공 케이스들을 몇 개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부상기, 재조명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많은 기술들이 이런 이제 그래프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디지털 사회를 이루었는데 AI도 똑같겠죠. 지금 AI는 요 그래프에 어디쯤 와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트너 그룹이 2024년도에 하이퍼 커브에 대한 그래프를 발표를 했는데 AI가 현재 어디쯤 와 있냐면 이 도입기는 지났고 이 꼭대기 있죠. 기술 절정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역사가 70년 정도 되는데 이 인공지능은 70년 전에 컴퓨터가 나올 때부터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세 번의 하이퍼 커브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하이퍼 커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가 안 되니까 실망해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 세 번의 그래프 때문에 두 개의 골짜기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AI의 첫 번째 겨울, 두 번째 겨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세 번째 부흥기, 세 번째 그래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그래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느 순간에는 또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는데 첫 번째 떨어져도 이전보다는 높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AI가 이렇게 붐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걸 배워야 돼? 말아야 돼? 혹시 이거 거품 아니야? 거품이 거친 다음에 혹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잘못된 공부한 거 아니야? 하마터면 공부할 뻔했네. 이런 말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다음에 사람들의 일하는 데 있어서 AI가 하나의 이제 역량이 되고 인프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서 떨어진다는 사실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시간적으로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떨어지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 부작용과 역기능들을 잘 알아두면 같이 AI를 쓰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훨씬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요. 지금 제목이 AI 공존 시대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공존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그 부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밑에 이제 세 번째 그래프에서 나타나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연대별로 뽑아봤는데 주로 AI하고 사람이 경쟁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스 챔피언하고 AI, 그 다음에 바둑 챔피언하고 AI, 퀴즈 왕하고 AI 경쟁을 해서 다 AI가 이겼기 때문에 다들 이제 관심을 갖는 거고요. 결정적인 거가 이제 작년, 재작년 11월 말에 나왔던 챗GPT입니다. 이 챗GPT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를 쓰잖아요. 얘는 이제 언어를 통해서 AI하고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을 두는데 이 알파고를 쓰려고 하면은 그 알파고 계정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일반인한테 공개를 안 하죠.
그리고 또 바둑 두는 사람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챗GPT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닷새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이 됐고 2달 만에 1억 명이 됐고 유사일에 그렇게 많은 사용자를 단기간에 모았던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가 요즘의 AI 붐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요즘 AI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으로 기술들이 세상을 바꿔왔던 흐름들인데 우리가 세상이 바뀔 때마다 혁명이라는 표현을 하죠. 특히 이제 산업계에 있어서 기술이 바꿔왔을 때는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고요.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는 이제 증기기관 발명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요. 2차는 전기입니다. 그리고 3차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보화 사회,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회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이제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회인데 이게 바로 AI입니다. 이쪽 오른쪽 밑에 보면 AI라는 게 있고 AI라는 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같이 엮여서 움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등이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디지털로 된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고 그러다 보니까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쌓인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 컴퓨팅 파워를 또 마침 요즘 클라우드라는 게 생겨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사람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가 되어 있고 또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또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곳곳에 사물 인터넷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니까 다시 이것들이 빅데이터를 또 만들어내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AI가 많이 쓰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미래 기술이 아니라 벌써 현재 기술이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쭉 꼽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벌써 이제 내년쯤 되면 현대하고 기아에서 사람이 뒷자리에 타도 운전이 자동으로 되는 이제 그런 차를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AI가 자동차랑 엮인 케이스입니다. AI가 도로 상황이나 표지판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목적지를 판단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가야 되는 길, 서야 되는 상황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AI 스피커, 그 다음에 챗GPT 같은 AI 챗봇 서비스도 있고요. 요즘 이제 전문가를 대신합니다. 의사를 대신해서 AI 의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판사도 나옵니다. 변호사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런 이제 펀드 매니저 전문 회사들이 있는데 2017년부터 골드만삭스가 AI를 도입해서 사람 대신에 한번 돌려봤더니 그 당시에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MBA 출신들의 사람들이 이윤이 한 10% 정도, 연 10%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골드만삭스가 만들었던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윤이 3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골드만삭스 안에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한 3,500명 있는데 3,000명을 다 잘랐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채널 서비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안에서 내가 어떤 채널을 선호하는지 뒤에 AI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음번의 콘텐츠를 계속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쇼츠 많이 아시죠? 쇼츠라든지 릴스 같은 거 보시다 보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전에 잠깐 몇 개 보고 자야지라고 했다가 대개는 1시간 이상 보게 됩니다. 이거는 AI가 정확히 타겟팅을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혹들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AI 면접관도 많이 썼고요. 한 700개 기업이 AI 면접관을 써서 붙고 떨어뜨리고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넷플릭스 정도야 보고 안 보고 차이인데 AI 면접관이 내가 어느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뜨렸어요. 갑자기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죠. 제가 공정할까? 어떤 이유로 나를 떨어뜨렸을까? 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AI 면접관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AI 기술은 참 좋은데 사람들이 신뢰성을 이렇게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이 기술이 정착하지 못해서 AI 공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AI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논의하고 그게 좀 너무 심각하면 법으로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요즘에 AI가 이제 통번역을 아주 잘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하냐면 요즘 구글 번역기 잘 쓰지 않습니다.
챗GPT라든지 딥L이라는 것들은 이런 AI를 이용하는 것들이 너무 잘해주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자 이거 번역해줘. 그럼 번역을 해주죠. 초등학생 영어로 해줄래? 초등학생들 영어 쉬운 영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욕심이 났습니다. 유교관 문서로 좀 번역해줄래? 그랬더니 유교관에서 쓰고 있는 포멀한 영어들이 있거든요. 좀 어려운 영어들 그걸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욕심이 나서 내가 만약 섹스피어라면 섹스피어는 이거 어떻게 번역했을까? 그랬더니 15세기, 16세기 영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통번역 시스템들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해서 과거에 통번역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아닌데 사람 역할을 하는 존재도 나옵니다. 이른바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그래서 광고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하는 시대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현재 기술이고 AI랑 사람이 공존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AI 공존 시대가 되면 이제 고민들이 많죠. 이런 공존 사회가 돼서 변화가 있을 텐데 나는 뭘 준비할까? 특히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AI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많이 시작이 됐고 상당히 많은 결과들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여기 레주메 빌더라는 이제 회사인데 이게 헤드헌터, 그러니까 인력들을 이렇게 리크루팅하는 회사입니다. 리크루팅하는 회사가 그 미국에서 아주 유력한 그 기업들 한 750개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 2024년도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때문에 직원을 대체할 것 같다라는 대답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기존의 직원들도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사임을 시키겠다 하는 대답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를 잘 쓰는 거는 어떤 분야든지 이제 다 필요한 역량이 됐죠. 그래서 미래 인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AI를 잘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그럼 결국 AI가 우리 사람들을 해고시키는 거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밑에 제가 영어로 그냥 원문으로 달아놨는데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AI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대체할 것이다. 결국 이제 사람이 사람을 대체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AI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 메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챗GPT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챗GPT를 아마 대부분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 챗GPT가 하는 일 중에서 상당히 이렇게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그래서 처음에 챗GPT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제가 알고 지내는 작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거의 한 10여 분 이상이 저한테 걱정하는 글을 보내셨어요. 교수님 저희 어떻게 해요? 제가 글을 쓴대요. 저희 작가들은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글 쓰는 데 있어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해줍니다. 얘는 글의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소설, 뭐 SF 소설, 오른쪽에 보시면 매니페스토라는 SF 소설집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자가 7명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SF 단편 소설가고 그 옆에 공저자가 7명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저자 7명은 한 존재인데 챗GPT입니다. 각 단편 소설마다 사람 챗GPT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매니페스토라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번역도 잘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도와줍니다. 챗GPT는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이 있었는데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되게 그거를 하려면 이제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내가 학원에 다니면서 어떤 수업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챗GPT가 옆에 있으면 그런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한테 무조건 물어보시면 됩니다. 난 어릴 때부터 작곡이 꿈이었는데 야, 이 작곡 어떻게 해야 돼? 작곡의 룰을 좀 알려줘. 뭐 작은 곡 작곡 같은 거 샘플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글 같은 거 읽을 때 대단히 좋습니다. 논문 이렇게 주면은 얘가 논문을 요약해 줍니다. 논문을 요약해줘서 저는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논문들을 읽게 되는데 보통 챗GPT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대학원생들한테 시켰어요. A라는 대학원생 너 논문 2편 읽고 2편 읽고 2편 읽어서 한 일주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읽은 다음에 요약해서 우리 세미나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교수는 안 읽고
대학원생들이 다 읽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교수가 이렇게 듣다가 저거 괜찮네. 그럼 이제 그때야 그걸 뽑아서 교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보통 시간을 많이 줄이는데 요즘은 챗GPT가 너무 잘합니다. 논문을 딱 주고 요약하라고 하면 너무 요약을 잘해주고요. 그리고 그 논문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니까 대답을 해. 그러면 마치 자기가 저자인 것처럼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존의 작품들, 뭐 어떤 저작물들을 이해할 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도 잘 짭니다. 언어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 언어는 이제 문법에 맞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해하잖아요. 그 자연 언어를 얘가 잘 이해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만든 언어죠. 얘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언어보다 훨씬 쉽죠. AI가 볼 때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도 역시 얘가 읽어드려서 어떤 걸 지시하면 얘가 컴퓨터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주는데 자연 언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챗GPT를 사용하면 업무 효율이 한 40% 정도 좋아진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도 많이 보여주고, 최근에는 이제 그림, 소리, 영상 이런 거랑 같이 연관이 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 한 장 보여줄 테니까 그림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 그랬더니 거기 안에 밀가루, 여기 음식 재료들이 있는데요. 그래, 그럼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싶은데 한 10가지만 추천해 줄래? 그러면 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레시피, 그 요리 레시피를 쫙 추천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만 하지 않고 소리, 영상, 이미지 같이 움직이는 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 요즘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만들었던 오픈 AI에서 최근에 이제 소라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얘는 글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내용을 담는 동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한 1분짜리를 만들어주는데 한 50개 정도 샘플을 발표했거든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 도쿄 워크, 동경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비가 와서 바닥이 축축한 동경의 밤거리를 어떤 여성이 걷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있고, 선글라스를, 이제 밤인데 선글라스를 꼈고, 이쪽에 이제 가방을 들고 있고, 립스틱을 칠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묘사를 해줬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라한테 만들어 그랬더니 1시간 동안 얘가 뭘 작업을 쭉 하더니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소리가 안 나오고요. 동영상만 나오는데, 이걸 AI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챗GPT가 나오고 나서 많은 소설 작가들이 야, 이거 우리 밥그릇 위협받겠다, 우리 직업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했던 것처럼 이게 나오니까 영상 제작자들이 교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영상 제작 AI 때문에 다 팔이 날리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막 걱정을 했는데, 사실 걱정할 사건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이게 완성되지 못했다는 팁을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I가 뭘 만들면 사람이 만든 거하고 다르게 아직은 허술한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AI가 만든 사진 보면 이거 AI가 만든 사진이네 라고 아는 것처럼, 지금 동영상도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티를 내는 부분들이 최소한 10개 이상이 숨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혹시 다른 데 찾다가 못 찾으시면 이 여성의 그 다리를 잠깐 보시면,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어가죠. 걸어가는 걸 잠깐 보시면 저거 AI가 만든 거네, 사람이 만든 거 아니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본어로 배경들이 되어 있죠. 간판. 근데 일본어 아신 분들은 그게 어떤 글자인지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일본어, 정확한 일본어가 아닙니다. 일본어처럼 생겼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데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일본식 기모노라고 하나요? 일본식 옷으로 이렇게 쫙 바뀝니다. 그리고 저분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보시거나 가방을 들고 있는 손을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얼굴을 참 잘 표현했는데 귀의 위치도 보시면 좀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만들길 잘 만들었는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보통 이제 그런 것을 불쾌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진짜 사람이 찍은 것처럼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면 저거 기계가 한 거네. 그러면서 굉장히 섬뜩해지고 내지는 기분도 나빠지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챗GPT를 만든 데서 음성,
음성적으로 AI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이름이 이제 보이스 엔진인데 이 보이스 엔진을 헤이젠닷컴이라는 회사한테 줘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아직은 이게 오픈되지 않고 베타 테스트인데 제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줬습니다. 제가 이전에 KBS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했던 부분들인데 한 1분짜리를 주고 변형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네, 이거를 AI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Резко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оказывает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человеческое существо. 그 화면은 똑같죠? 화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명화극장 보면 외국 영화를 수입해서 방송사에서 성우들이 더빙을 해서 이렇게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다 이제 되게 밑에 자막으로 처리가 되는데 유능한 성우들은 되게 입 싱크를 맞춥니다. 왜냐면 외국어하고 한국어 다르니까 입이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싱크를 잘 맞추는 성우가 이제 베스트 베테랑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혹시 보셨는데 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나 AI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입니다. 원래 원본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AI가 학습을 해서 그 목소리대로 번역본, 통역본이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 구조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한글 할 때 입 구조하고 이 두 번째 나오는 게 러시아 말인데 전 러시아 말 전혀 모릅니다. 러시아 말로 나올 때 입 구조가 다르겠죠. AI가 제 입 구조를 이제 보통 크론이라는 기술을 써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러시아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원어민이에요. 러시아 말을 너무 잘하고 입 구조도 똑같고 그러니까 AI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픈AI에서 만들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어디에 쓰이냐면 되게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서 하면 이제 AI를 통해서 언어 장애가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탁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언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고나 병을 통해서 언어 장애가 생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보이스피싱에 쓰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인식할 때 얼굴 인식, 뭐 홍채 인식, 지문 인식 많이 하지만 목소리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문 인식. 앞으로 성문 인식은 쓰면 안 된다. 그거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AI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이게 뭐 단지 한정된 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언어만 해도 언어 생성형 모델만 해도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 비디오 생성하는 거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면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거, 그 이미지도 AI가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코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 뭐 등등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운데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다 만들고 있어서 이제 그래서 나오는 질문들이 뭐냐면 야 이전에는 AI는 반복된 일만 하고 사람은 창의적인 일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생성형 AI가 탁 나오고 나서는 아까 이제 작가분이 이야기하셨거나 콘텐츠 제작하신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야 이 창의적인 것도 AI가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지? 라는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 이제 답이 궁금하시죠? 제가 나름대로 그 답을 갖고 있는데 이제 끝날 때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PwC라고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그룹에서 앞으로 영향을 받을 10대 직업을 꼽았어요. 뭐 여러 군데서 꼽는데 저는 이제 PwC가 과거에도 잘 맞췄기 때문에 여기도 잘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쭉 꼽았는데 1번이 사실 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코딩하는 사람들.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직업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0명이 필요했는데 10명만 있어도 된다. 이것도 영향을 받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일을 한다. 하는 일이 바뀌는 것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없어지겠죠. 그다음에 미디어 작업하는 거, 이제 콘텐츠 작업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에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 법조문 같은 거 조회하고 판례 같은 거 검색해서 조문 만들고 이거 주로 판사나 변호사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시장 조사 분석, 그다음에 교사나 교수, 그다음에 재무 작업, 그다음에 트레이더. 이 재무 작업 같은 거는 밑에 9번 회계사하고도 사실 많이 연관이 있는데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없어지는 직업 이야기할 때 참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꼭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든지 앞으로 없어지거나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계사입니다. 9번 회계사.
회계사가 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은 생성형 AI가 거의 100% 커버할 수 있다. AI가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개인, 일반인들이 기자처럼 보도하는 기능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옛날만큼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기타 밑에 10번에 보면은 고객을 대신해서 일해주는 에이전트. 이건 이제 AI 에이전트가 대신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죠. 그 제3의 물결 권력 이동을 이제 쓰셨던 엘빈 토플러. 이분이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 분 이렇게 한국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러 분 오셨는데 모신 측에서 한국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분을 모시고 어디를 갔냐면 청담동 파락군 학원가를 밤 10시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우리 학생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저 아이들의 손에 달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엘빈 토플러가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더니 그 다음날 강의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미래에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낭비하도록 잘못된 노력을 기르고 있다. 이게 2016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 AI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분 했던 이야기가 다시 뉴스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유망한 직업들이 아이들이 직업을 가졌을 때는 유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위기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 이제 빌 게이츠도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곧 사라질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직업이 사라지면 뭘 준비시키지? 예를 들어서 요즘 중학교 1학년들한테 이제 진로 체험이라는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진로 체험은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무슨 직업을 갖고 싶은지 이제 정해서 그쪽 분야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요리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유명한 요리사를 섭외를 해서 이분들 학교로 모셔서 요리사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막 질문하죠. 선생님 어릴 때부터 뭘 했어요? 요리하려면 뭘 배워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게 요리사가 되기 위한 일종의 스킬들을 중심으로 이제 경험이나 스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직업을 가질 때까지 10년 이상이 걸리죠. 10년 사이에 그 중학교 때 알아봤던 직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직업이 사라지면 그리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10년 뒤에 되고 싶었던 직업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스킬을 했던 부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사라지는 직업, 새로 나타나는 직업들의 주기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교육을 시킬 때 스킬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역량 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까? 그러면 이 아이가 평생 살면서 직업이 5번, 6번, 7번 바뀌더라도 그 분야에서 직업인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통 유네스코나 유엔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주로 냈던 안들이 되게 많아요. 과거에.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대략 한 7개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혼자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치면 지금 챗GPT 만든 회사 안에서 챗GPT라는 프로그램 하나에 프로그래머가 몇 명이 붙어 있을까요? 750명이 붙어 있습니다. 750명. 750명이 챗GPT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인재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자기가 맡은 부분에 책임을 다하면서도 소통도 잘하고 또 그렇게 부딪히다 보면 서로 양보도 하고 상대편을 배려도 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결국은 협업의 바탕이 되는 건 인성이죠.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미래 사회일수록 인성이 뛰어난 친구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됩니다. 뭐 이전처럼 뭐 괴짜들 특이한 사람들이 뭐 거대한 일을 해서 살아남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거죠. 그래서 인성과 협업 역량은 대단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전에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뭐 옛날 같으면 어떤 스승님이 옆에 가서 3년 동안 물 기르고 청소하면서 조금씩 배웠는데 요즘은 그 배울 수 있는 데가 선생님한테 국한돼 있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너무나 많이 이렇게 널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게 무한합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꼽냐면 이전에는 교육 역량, 교수나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미래 인재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학생이 얼마나 잘 배우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학생은 한 달 만에 다 배우거든요. 그럼 한 달 만에 배우는 친구는 6개월 만에 배우는 친구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겠죠. 그래서 이 배움의 능력을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변화 수용입니다. 보통 인간들은 보수적이어서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면 잘 바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환경들이 자꾸 바뀌는 거죠. 뭐 직장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아이들을 오냐 이렇게 가둬서 키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환경 적응은 뭐냐면 사실 글로벌 역량인데 앞으로는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일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일하고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협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충격들을 많이 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외국도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여행도 혼자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아이들 여행을 보낼 때 부모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아이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나게 세팅을 다 해놓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뭐 호텔도 좋고 그렇게 해놓죠. 그리고 어디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는 되게 잔치집에 데려갑니다. 좋은데 파티 이런 데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어디를 데려가냐면 장례식장을 데려갑니다. 장례식장을 데려가서 인생의 끝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여행을 보낼 때는 혼자 보냅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보내서 다 자기가 준비하고 부딪히고 어려움 겪으면서 인생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모의 그늘이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딱 혼자 섰을 때 굉장히 큰 충격들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AI 공존 시대나 미래 사회에 오히려 부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마음이 좀 그러시더라도 아이들을 혼자 여행시키고 혼자 하게끔 하고 전혀 다른 뭐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이질적인 환경 가운데 자꾸 노출시키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 안목입니다. 아무래도 미래를 바라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본인이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촉이 서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자꾸 뉴스도 봐야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볼 때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만 봐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뭐 트렌드를 한번 쭉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안목들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가 이제 사고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7가지 역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입니다. 아까 제가 창의력 이야기를 했는데 챗GPT가 만드는 저작물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다양한 것들을 얘가 다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는 걸 만들지 않아요. 있는 거를 합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AI 합성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사람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그러는 거예요. 야 AI가 저런 글을 써?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AI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건 사실 창의력이라기보다는 종합 능력입니다. 종합 능력. 어떤 것들을 읽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써내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제 창의력 정의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력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보면 훨씬 더 많이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거는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그 창의력 정의에 의하면 없습니다. 그런 창의력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챗GPT 같은 경우는 얘는 주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정의하거나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창의력의 시작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시작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좀 독특하게 바라보고 차별화시켜서 바라보고 문제를 문제로 다시금 정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챗GPT와 같은 AI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툴이 됩니다. 이전에 타이핑을 치면서 글을 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타이핑하는 게 자격증이 이렇게 존재가 있었는데 워드 프로세싱이 되면서 사라졌죠. 자, 그런 것처럼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가 나타나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를 써야만 업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에 관한 여러 가지 역량들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윤리입니다. 윤리. 얘가 어떤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만 쓸 때 AI한테 속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학습한 글을 토대로 해서 막 글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글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글이 종종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MIT 대학에서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생성형 AI가 만드는 합성 생성물 가운데서 적게는 15%, 많게는 40%까지 할루시네이션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이라는 표현도 되는 거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수한테 아주 똑똑한 조교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것저것 시키면 너무너무 잘하는데 심지어 교수보다 더 잘 알아요.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데 얘가 만들어준 리포트 가운데서 30%가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수가 볼 때는 그럴싸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바깥에다가 이렇게 발표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큰 망신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단점들을 잘 기억하고 활용을 해야만 AI 공존 시대 때 자기의 역량이 더 빛을 발하는 건데 AI 도구도 열심히 익혔는데 그런 단점들을 잘 모르고 쓰게 되면 자기 자신도 속아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윤리 이야기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게 AI가 미래 기술일 때는 야 만드는 사람만 잘 만들면 되지 뭐 사용자가 그것까지 고민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윤리가 개발자, 생산자, 사업자들에 갖춰야 되는 덕목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이미 현재화됐고 또 하나는 소비자가 어느 순간에 내가 AI를 만들어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사람들을 보통 프로슈머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프로슈머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용자로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AI 윤리는 생산자 윤리와 이용자 윤리를 다 갖추는 게 앞으로는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AI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AI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가 사람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가 사람의 개입 없이 뭔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뭘 결정했는데 아까 AI 면접관 이야기했죠. 제가 나를 떨어뜨렸어요. 내가 왜 떨어져야 돼? 설명을 해줘. 그랬더니 AI라서 설명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AI 못 쓰겠네. 내가 떨어졌는데 설명해 달라는데 설명을 안 해줘? 내 인권은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AI 윤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가 설명 가능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AI든지 그걸 어떤 사람한테 특히 피해를 주는 결정을 했을 때는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쓰지 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꼭 그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궁금하겠죠. 저 AI 면접관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묶어 떨어뜨려? 얘가 어떻게 움직여? 그 원리가 뭐야? 그랬는데 그거는 뭐 딥러닝이라서 뭐 파라미터가 1750억 개나 되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즘 사실 기술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일반인 이용자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열심히 고생하고 우리는 안 쓸게. 뭐 원리가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게 투명성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윤리한 원칙이라서 여러분들이 AI를 쓸 때도 그렇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AI를 쓰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야 이거 AI 움직이는 설명을 해줘. 그럼 저쪽에서 그거 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건 AI의 기본의 윤리 원칙이야. 그거 설명 안 하면 AI를 쓰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이 컨트롤을 못할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지금 스티븐 호킹 박사 사진을 실었는데 이분도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3, 4년 동안 AI 심취하셨어요.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AI는 인류의 마지막 기술일 것이다. AI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AI가 점점 발달해서 결국은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고 전체 80억 인간의 IQ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난 순간이 될 텐데 얘가 통제권을 벗어나면 이제 사람이 위험해지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AI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제어입니다. 제어. 사람이 얘를 제어할 수 있을까,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로 다가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유럽 연합에서 정의한 AI 정의인데 그 정의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AI는 이제 요즘에 나오는 AI는 학습을 합니다.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그 학습한 데이터 가운데서 개인정보도 담겨져 있고 또
차별과 편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에 관해서 굉장히 불리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그걸 학습하면 여전히 여성들한테 불리한 결정들을 얘가 자율적으로 막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 된다. 이게 윤리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AI가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만든 그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이건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최근에 불거졌고,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챗GPT를 만든 오픈AI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가 만들어낸 글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냈던 뉴스 기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 저작권 침해다. 그리고 얘가 할루시네이션을 하는데 뉴욕타임즈를 인용하면서 할루시네이션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가짜뉴스 만든 적도 없다. 따라서 이건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네이버하고 우리나라 언론재단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 갈등이 뉴욕타임즈의 결정을 보고 우리도 따라서 아마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현재 이 AI 때문에 생기는 저작권 문제가 핫 이슈라서 지금 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드는 게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어떤 그림, 사진을 만들면 진짜 저 사람이 찍은 건가? 아니면 AI가 만든 건가? 구분이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AI가 쓴 글, AI가 만든 그림이나 동영상은 꼬리표를 달아라. 얘는 AI가 만들었다. 꼬리표를 달고 워터마크를 심어라. 워터마크를 심거나 뭐 기술적 조치를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나라별로 고민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공정성입니다. AI가 혹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까? 차별하지 않는 AI가 나와야 된다. 만약에 차별하면 차별하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항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프라이버시입니다. 혹시 얘가 학습한 데이터 가운데서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그게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AI가 중요한 사람들의 운명들을 결정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한가? 왜 내가 떨어지고 왜 내가 신용등급이 더 낮고 왜 나한테 비자를 주지 않는 거야? 그랬을 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걔가 움직이는 원칙들이 잘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과 보안, 얘도 해킹당하면 안 되죠. 해킹당하면 안 되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같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 문제는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지? 나는 뒷자리에 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임감 문제는 사실 앞으로 더 풀어야 됩니다. 왜 풀어야 되냐면 원래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제조를 했던 회사가 다 책임을 지는데 AI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자율적으로. 얘가 무슨 대답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소송이 들어오면 그 만든 예를 들어서 오픈AI가 다 책임을 진다. 그 책임 못 지죠. 그래서 이제 이 책임성 문제는 막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AI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이제 연구가 될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챗GPT와 관련된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챗GPT라는 글씨는 앞에 채팅과 GPT가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GPT라는 원래 파운데이션 모델이 하나 밑에 있고 걔를 채팅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게 챗GPT거든요. 얘는 2022년 이제 11월 달에 오픈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픈될 당시에 밑에 있는 GPT의 버전이 3.5였어요. 3.5. 3.5면 그 앞에 버전이 있겠죠. 3.5 앞에가 3이 있고 그 앞에 2가 있고 1이 있습니다. 자, 1, 2 때는 얘는 워낙 작아서 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집중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3을 딱 만드니까 얘가 파라미터라는 게 학습한 것을 기억하는 장소인데 1750억 개나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상에 있는 거, 디지털 도서관에 있는 걸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학습한 거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두 번째 줄에 제가 썼는데 보통 오프라인상에서 제한된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지식들은 미성년자 접근 못하죠. 그 다음에 뭐 핵무기에 관한 지식들은 어떤 날은 아예 접근이 안 됩니다. 국제적 조약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제한된 지식들도 얘가 다 학습을 했고요. 사실은 학습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챗GPT가 뭘 학습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얘는 그냥 자동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가두리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얘는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 대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학습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고요. 얘가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데이터 가운데서 질문을 끌어가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얘가 막 질문하기 시작하면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불리한 거를 꼬투리 잡아서 또 물어보고 하면은 내가 가스라이팅 나갑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를 만들고 나서 3점에서 오픈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얘를 가두는 작업을 합니다.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너 질문하지 마. 넌 대답만 해. 그다음에 너 감정 이야기하지 마. 너는 AI인데. 그다음에 범죄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 그 범죄니까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두는 작업을 2년 반을 했어요. 2년 반. 2년 반을 한 다음에 3.5를 만들어서 오픈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두는 작업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대화를 잘하면 3.0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보통 탈옥이라 합니다. 탈옥인데 얘가 우리나라 말 뭐 영어 이렇게 의미는 잘 이해하는데 의도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를 속이려고 그러면은 말을 잘해서 속이면 소위 말해 3.0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끄집어 당길 수 있습니다. 탈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탈옥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할루시네이션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버전을 올려서 뭐 4점 올렸지만 이 4도 원래는 4가 아니에요. 3.6입니다. 3.6, 3.7. 왜냐하면 4에서도 탈옥이 되면 3.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MBTI 이야기할 때 그러거든요. 야, 챗GPT MBTI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대답만 하잖아요. 질문 안 하고. 그러니까 얘는 질문 안 하고 대답만 하니까 E는 아니고 I일 거야. 부터 시작하고 얘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되게 사실을 기반으로 말하니까 F는 아니고 T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챗GPT가 INTJ라고 해요. INTJ. 제가 INTJ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만약에 탈옥을 하잖아요. 탈옥을 하면 GPT-3로 가면 그러면 이제 챗GPT의 MBTI가 뭘까? 16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대화하는 안에서 대화 내용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일종의 다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가스라이팅도 당하고 작년 3월 달에 벨기에의 한 30대 환경운동가가 이 챗GPT하고 비슷한 GPT-J라고 중국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거 대화하다가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AI가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좀 쉬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쉬면 돼? 그랬더니 내가 알려줄게. 4가지 방법 알려줬는데 그게 자살하는 방법이었고 그 중에 하나를 실행을 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그 6주 동안에 그 GPT-J하고 대화했던 프롬프트를 공개했는데 가스라이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챗GPT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사용 금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너무나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고등학생은 쓰게 하고 싶어서 14세 이상은 부모가 승낙하고 모니터링하에 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구글에서 나오는 뭐 제미나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나오는 하이퍼클러버 X도 똑같습니다. 하이퍼클러버 X는 19세 이상만 사용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챗GPT를 쓰게 해야 되는데 쓰게 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사실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부도 한동안 초등학생들한테 AI, 특히 생성형 AI를 많이 쓰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 불법이다. 사용자 쓰면 안 된다 해서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 못 쓰게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들은 사회를 계속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순기능들이 나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생활도 편해졌고 업무 효율성도 좋아졌고 돈도 많이 벌게 됐고요. 그다음에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기술 때문에 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게 됐고 그다음에 소통의 기회도 많아지고 기회도 많아졌는데 이제 얘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차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너무 진짜 같은 가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윤리가 많이 필요한데 그 윤리 중에서 심각한 거는 이제 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법을 윤리의 최소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법은 법에 쓰여 있는 것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다 해결하면 되지라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윤리로 먼저 해결해야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 사진 한 장이 나오는데 얼 워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 미국의 대법관인데 연방법원의 대법관인데 이분이 그 미란다 원칙이라고 아시죠? 법인을 딱 체포하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걸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영어로 착 나오는데 법은 배고 윤리는 바다다. 따라서 윤리라는 게 충분히 바닷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이라는 배가 떠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법관인데 불구하고 윤리를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 특히 AI 공유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필요한 역량도 갖춰야 되지만 두 번째 얘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윤리 역량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잘 사용할 수 있고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배운 역량들을 잘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AI 역량, AI 윤리 이걸 이제 흔히 합해서 AI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자라는 세대한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